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엇에 집착하느라 그토록 마음을 다치고 있는가?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살 정숙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숙 씨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에게 헌신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정숙 씨의 마음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처럼 공허하기만 합니다. 다 큰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며칠을 잠 못 이룹니다. 오랜 친구의 가벼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다가 결국 속병이 났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 산 걸까? 왜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숙 씨는 깊은 후회와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건 상처뿐인 것 같아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정숙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내 마음을 먼저 돌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에 내 행복을 맡겨버리는 걸까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곤란해할까봐, 혹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에게 휘둘리는 이유를 그저 마음이 약해서 혹은 착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리는 진짜 이유는 내 안에 단단한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여기서 완전히 잘못 선택합니다. 남들에게 더 잘해주고 더 노력하면 나를 인정해주고 휘둘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의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공통점 3가지를 명확히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는 남들의 시선에 갇혀 괴로워하지 않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부처님이 전하는 삶의 진리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3가지 공통점,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의 무너진 일상과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의 지옥입니다. 수원 팔달산 자락 아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아침을 맞이하는 67살 정숙 씨는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낍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은 고등학교 동창 명자입니다. 정숙 씨는 순간 손을 멈추고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받지 말까? 아니야.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명자는 늘 정숙 씨를 만나면 자기 자식 자랑부터 남편 흉까지 없이 늘어놓고는 마지막엔 꼭 돈 10,000원이라도 빌려달라거나 자기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명자니, 아침 일찍 웬일이야. 정숙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명자의 목소리는 씩씩하기만 합니다. 정수가, 나 오늘 갑자기 사위가 온다네. 나 손주 보러 가야 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 좀 반나절만 맡아줄 수 있지? 너 어차피 오늘 등산 말고는 별일 없잖아. 정숙 씨는 입술을 깨뭅니다. 사실 오늘은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랜만에 한의원에 예약해 둔 날입니다. 며칠 전부터 벼르고 별은 외출이었습니다. 명자야, 나 오늘 한의원에 가기로 했어. 정숙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자가 말을 자릅니다. 이 한의원은 내일 가도 되잖아. 나 진짜 급해서 그래. 너밖에 믿을 사람 없는 거 알지? 우리 정숙이는 역시 마음이 태평양이라니까. 1시간 뒤에 데려다 줄게. 끊는다. 뚝 소리와 함께 끊긴 전화기를 정숙 씨는 한참 동안 내려다봅니다. 분명 거절하고 싶었는데, 한의원에 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왜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정숙 씨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명자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네 집에 다녀왔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 반찬을 한 보따리 해서 갔지만 며느리는 반가워하기는커녕 집안이 어수선하다며 은근히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애들 학원 가야 해서 정신없거든요. 아들의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정숙 씨는 정성스레 만든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지도 못한 채 황급히 문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사는 걸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평생을 헌신하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된 걸까? 정숙 씨는 자신이 착하기 때문에 참고 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의 끝에는 늘 스스로를 향한 비수만 남았습니다. 1시간 뒤 명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정숙 씨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명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정숙 씨의 표정은 살피지도 않은 채 강아지 간식이며 배변 패드를 늘어놓습니다. 정수가, 얘 좀 잘 봐줘. 고마워. 나 간다. 명자가 바람처럼 사라진 거실에는 낯선 강아지의 짖는 소리와 함께 정숙 씨의 허망한 마음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는 하고 입가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아픈 무릎은 돌보지 못한 노파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증지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법을 굽히지 마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남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으니 결코 평온에 이를 수 없다. 정숙 씨는 이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을 실망시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실망하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숙 씨 자신입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명자가 강아지를 데리러 왔습니다. 명자는 고맙다는 말 대신 사위가 가져온 명품 가방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정숙 씨는 무릎이 쑤셔와 얼굴을 찡그렸지만 명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는 참 편하겠다. 자식들도 다 컸고 걱정 없잖아. 나처럼 바쁜 사람은 너 같은 여유가 제일 부러워.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의원도 못 가고 온종일 강아지 뒤처리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명자의 눈에는 그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정숙 씨가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말하고 거절했더라면 명자가 저렇게 무례하게 굴었을까요? 아니면 정숙 씨가 스스로를 너무 가볍게 대했기 때문에 남들도 정숙 씨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걸까요? 명자가 돌아간 뒤 정숙 씨는 차가운 방 안에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바보같이 또 당했네. 또 말 한마디 못하고. 정숙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맞춰주느라 정작 내 마음속 아이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67이 되어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숙 씨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싫은 소리 들으면 잠을 못 잘까봐 나를 깎아가며 남을 대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이제 정숙 씨는 깨달아야 합니다. 남에게 휘둘리는 삶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숙 씨의 이 깊은 한숨이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로 바뀌어 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라면 다음 이야기에 반드시 집중해 주십시오. 정숙 씨는 과연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의 결정적 공통점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정숙 씨는 명자가 떠난 뒤에도 한참을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리고 집안은 강아지 냄새가 배어 있어 마음이 더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달력 여백에는 자식들 생일과 제사 날짜 그리고 남편의 기일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글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달력에는 왜 내 이름으로 된 일정은 하나도 없는 걸까? 다음 날 정숙 씨는 평소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찾던 동네 작은 사찰을 찾았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내와 함께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저를 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법당 뒤편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인연이 깊은 해안 스님이 다가와 찻잔을 건넸습니다. 정숙 보살님, 오늘따라 어깨에 짐이 한가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스님의 인자한 물음에 정숙 씨는 참아왔던 속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와의 일, 아들네 집에서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평생을 남에게 맞추며 살아온 억울함까지 말입니다. 스님, 저는 왜 일이 모질지 못할까요? 남들은 저를 착하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바보 같습니다.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남들 기분 맞추느라 정작 제 무릎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저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해안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정숙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보살님,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살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지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통점을 알아야만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손가락 하나를 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인정을 자신의 가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만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는 마음이지요. 둘째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혹은 나를 욕할까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 인생의 기준점이 외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진 상태지요. 정숙 씨는 스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가슴이 찔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남이 했거나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마라. 오직 자기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돌보라.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 마라. 스님은 이 구절을 읊조리며 정숙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보살님은 남에게는 참으로 관대하면서 왜 자신에게는 그토록 가혹하십니까? 남의 강아지는 반나절이나 돌봐주면서 보살님의 아픈 무릎은 왜 1시간도 돌봐주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많은 사람이 착함과 약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것은 명자가 나쁜 사람이라서이기도 하지만 정숙 씨 스스로가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님, 제가 이제라도 바뀔 수 있을까요? 67의 성격을 고치는 게 가능할까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는 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마음먹는 그 찰나가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보살님, 명자 씨가
또 무리한 부탁을 하면 딱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미안해. 오늘은 내 몸이 좀 아팠어.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어라고 말입니다.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처음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상대방이 화를 낼까봐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겨야만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저를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타인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온 수감자와 같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는 간수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정숙 씨와 같은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연락에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의 공부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구독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정숙 씨처럼 조금씩 단단해질 것입니다.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못 간 진료를 오늘 가겠다고 예약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명자에게서 메시지가 왔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과연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일화를 통해 우리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구체적인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을 욕하는 사람과 비우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정숙 씨는 길가에 멈춰 서서 명자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한데 아까 깜빡하고 강아지 간식 주머니를 내 집에 두고 왔네. 지금 가서 문 앞에 둘 테니 좀 챙겨둬. 나중에 저녁에 찾으러 갈게. 명자의 문구는 여전히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알았어. 내가 잘 챙겨둘게라고 답장을 보냈을 정숙 씨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보살님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 마세요. 정숙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나 지금 한의원 가는 길이라 집에 없어. 간식은 문 앞에 두면 분실될 수도 있으니 내가 직접 챙겨가는 게 좋겠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거절의 말을 내뱉는 것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명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 한의원 내일 간다며. 갑자기 왜 그래? 너 좀 변했다. 명자의 날선 반응에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려던 찰나. 부처님의 생애 중 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브라만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입에 담지도 못할 험악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무슨 성인이냐.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기꾼이 아니냐며 온갖 비난을 쏟아부었지요. 부처님은 그저 평온한 표정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변명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청년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욕을 퍼붓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부처님의 모습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귀가 먹었소.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데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청년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건 내가 준비한 거니까 다시 내 것이 되겠지. 그걸 말이라고 묻소. 그러자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젊은이여. 그대가 나에게 욕설과 비난을 선물로 가져왔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노라. 그러니 그 모든 욕설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었네. 마치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그대가 내뱉은 악업은 오롯이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네. 이 대목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남이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쓰레기 같은 감정은 내 것이 됩니다. 부처님처럼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는 상대방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정숙 씨는 그동안 명자의 무례함이라는 선물을 꾸역꾸역 다 받아왔던 것입니다. 명자가 던진 짜증, 명자가 던진 귀찮은 부탁, 명자가 던진 무시의 말들을 정숙 씨는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병들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정숙 씨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한의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명자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지만 이번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성벽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지 마라. 차라리 홀로 걸어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남의 눈치를 보며 길을 잃는 것보다 내 안의 진리를 따라 홀로 당당히 걷는 것이 성자의 길이다.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정숙 씨는 버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조금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라는 공포보다 이제는 나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더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가 던진 독설이나 무리한 요구라는 선물을 거절하지 못해 양손 가득 들고 끙끙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선물을 받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구독을 누르고 저와 함께
매주 이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부처님처럼 평온한 마음의 방패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한의원에 도착한 정숙 씨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의 통증에 집중했습니다. 따뜻한 찜질기가 무릎에 닿자 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숙아. 남들 챙기느라. 정작 너는 이렇게 아팠는데. 정숙 씨는 자신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정숙 씨의 집 앞에 명자가 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정숙 씨는 얼굴을 마주하고도 이 단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사람에게 휘둘리는 습관을 완전히 뿌리 뽑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한의원 진료를 마치고 나온 정숙 씨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멀리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명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 씨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뒷걸음질을 치거나 미안한 표정부터 지었을 테지만 정숙 씨는 가방끈을 꽉 쥐며 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 정숙아, 너 정말 너무하다. 내가 문 앞까지 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명자는 정숙 씨를 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멈춰서서 명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많이 기다렸니? 아까 문자 보낸 대로 나는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어. 내 간식은 여기 경비실에 맡겨져 있네. 앞으로는 미리 약속하지 않은 부탁은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이제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할 나이잖아. 정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명자는 당황한 듯 입을 벌리고 정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늘 허허 웃으며 다 들어주던 정숙 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씩씩거리며 간식 주머니를 챙겨 돌아섰습니다. 너 정말 변했다. 이제 나 같은 친구는 필요 없다는 거지. 두고 봐. 명자의 날카로운 뒷모습을 보며 정숙 씨는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채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버리는 짓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 휘둘리며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이라면 나의 거절도 존중해 줄 것이고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이라면 알아서 떠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연의 정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암경에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위한 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를 믿으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하는 시간은 헛된 불꽃을 쫓는 것과 같다. 오직 내 안의 고유함을 믿어라.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하지 않은 예스는 너와 상대방 모두를 속이는 죄업이다. 거절은 차가운 거부가 아니라 정직한 경계선이다. 셋째, 홀로 있음을 즐겨라.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외로움이다.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긴 정숙 씨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먹던 예전과 달리 정성스럽게 나물을 무치고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나를 대접하는 첫 번째 만찬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정숙 씨는 이제 핸드폰 진동 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숙 씨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너의 마음을 평화의 바다로 인도하라. 남의 말에 출렁이는 파도가 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품는 깊은 바다가 되어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정숙 씨처럼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셨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휘둘리는 공통점 세 가지를 버리고 내 안의 등불을 밝히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단단하고 평온해지기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마음의 양식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정숙 씨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의 기분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